자, 화면 공유했고요. 잘 보이고 들리는지 확인해 주세요. 잘 보이고 들립니까? 네, 예, 좋습니다. 지난번에 강의 열심히 했는데 뒤에 부분이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끊어지고 하면서 다시 연결하면서 아마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지난주에 한 거 리뷰를 할 겸 다시 녹화를 할 겸, 네, 좀 돌아가서 강의를 좀 할게요. 네, 지난번에 했던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좀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 노트를 살짝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CDMA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죠? 예. 그래서 CDMA 하면 여러분들이 뭐 기억을 해야 돼요? 일단은 각 사용자마다 이제 시그니처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시그니처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시퀀스죠, 그죠? 일제로 시퀀스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수도 노이즈 시퀀스, 그래서 PN 시퀀스다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PN 시퀀스. 근데 이제 이게 왜 PN 시퀀스냐, 그죠? 잡음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잡음처럼 보이게 하려면 빨리빨리 변해야지,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변하니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해야 되는 거죠. 그죠? 1과 제로가 그죠? 빈번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내가 보내는 비트보다도 데이터 웨이보다도 그죠? 더 빠른 속도로 그죠? 변하는 그런 신호야 되겠어요. 그래서 빨리 변하게 되면 잡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라 잡음, 그죠? 수도 랜덤 노이즈, 수도 노이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에도 보시다시피 이제 사용자가 두 명이 있으면 두 명이 각각 있죠. 다른 PNC 콘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잡음처럼 보이는 신호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신호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 신호도 잡음처럼 보이고 다른 사용자 신호처럼 잡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잡음처럼 보이는 신호가 그죠? 두 개가 더해져서 그죠? 어,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섞여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신단에서 이제 이렇게 섞여서 두 개가 섞여서 오는데 내가 1번 사용자를 내가 디텍트하기 위해서는 1번 사용자가 사용했던 PN 시퀀스 이거죠. 그죠? 똑같은 시퀀스를 가지고서 곱해주면 내가 원하는 1번 사용자 신호만 나오고 2번 사용자 신호는 거의 그죠? 바닥에 깔린다. 바닥에 깔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잡음에다가 잡음을 곱하면 또 잡음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음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두 개가 시퀀스가 두 개가 직교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내적을 하면 0이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죠? 다른 사용자 신호는 거의 0에 가까운 그죠? 그런 잡음처럼 깔려버리고 내 신호만 그죠? 내 신호와 내 신호를 두 개 곱하면은 자기 자신하고 곱하면은 그죠? 직교성이 있기 이제 직교성이 없기 때문에 내 신호와 내 신호 곱하면 상관관계 크죠. 그죠? 코릴레이션이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큰 값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내 신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빨간색이 내 신호고요. 여기 까만색으로 울퉁불퉁 그려놓은 거가 바로 그죠? 다른 사용자 신호와 이 나의 PN 시퀀스가 두 개 곱해져서 잡음처럼 그죠? 깔려 있는 게 더해진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제가 이제 여기 수식을 가지고 조금 다시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거를 수식을 가지고 다시 표현을 하면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1번 사용자를 이제 1번 사용자가 사용했던 여기 이제 시퀀스가 이거예요. 1010이라는 시퀀스 사용한다고 할게요. 제가 0은 마이너스 1로 표현할 거고요. 0은 마이너스 1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1010이라는 시퀀스를 1번 사용자가 사용하고요. 2번 사용자는 1100이라는 시퀀스를 사용해요. 다른 시퀀스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 사용자가 사용하는 PN 시퀀스는 1100입니다. 근데 이게 한 비트 길이는 이거예요. 한 비트 길이가 이거 1이라는 이제 한 비트를 보내. 얘도 1이라는 한 비트를 보낼 거예요. 여기도 1이라는 한 비트, 1이라는 한 비트를 보내는데 뭘 곱한다? PN 시퀀스를 곱하는데 PN 시퀀스는 빨리 변하죠. 그래서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짧아서 그 한 비트를 칩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칩. 그죠? 그래서 한 비트 안에 여러 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을 전송하기 위해서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사용자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 x2라고 표현했습니다. x1, x2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볼드 페이스로 그죠? 이렇게 굵은 볼드 페이스로 쓴 거는 벡터의 의미로 쓴 거예요. 그죠? 여러 개가 들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은 벡터.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벡터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x1 벡터, x2 벡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한 비트 0부터 TB라는 얘기는 한 비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한 비트가 4개의 칩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죠? 두 개 합쳐진 신호가 바로 이제 x1 더하기 x2입니다. 그걸 제가 R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수신단에서 받은 신호는 두 사용자 신호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내가 1번 사용자 신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1번이 사용했던 시퀀스를 내가 곱합니다. 예. 1번이 사용했던 시퀀스가 바로 요거 이제 이거죠, 이거. 예. 그러니까 x1을 이제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이제 사용했던 x1이 이제 1번 사용자의 시퀀스고 이제 x2가 2번 사용자 시퀀스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그럼 두 개 이제 이렇게 곱합니다. 그죠? 예, 이게 x1 더하기 x2에 이제 두 개 곱해진 거예요. 이렇게. 예, 곱해지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이제 우리가 내적을 하는 겁니다. 예, 얘하고 이제 내적을 2벡터하고 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네 개를 내적을 하면 4가 나오죠. 그죠? 1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하면 4가 나오죠. 그죠? 예, 얘가 4가 되고요. 그다음에 얘하고 두 개 곱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두 개 내적을 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그죠? 맞죠? 예,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은 벡터하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벡터하고 내적을 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번 사용자 신호 성분이 없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4라는 값만 딱 나오는데 4가 바로 1번 사용자의 신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큰 값이 뜨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0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0이 안 될 수 있어요. 0이 여기 이론적으로 제가 이제 0이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두 개가 완전히 오토고날 직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제가 예시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런데 이제 수신단에서는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0이 되려면은 우선 뭐가 필요하냐면요. 동기가 맞아야 돼요. 두 개가 딱 정확하게 두 개씩 신호가 도달을 해가지고 1번 사용자 신호와 2번 사용자 정확하게 도달을 해가지고 같은 시간에 들어와서 같이 정확하게 딱 곱해져야만 동기가 딱 맞아야만 그지? 예. 오토고널해지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동기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예, 하나가 뭐 신호가 먼저 오거나 뒤에 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가지고 동기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동기가 안 맞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시작하는 여기도 여기 시작하는 집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 않을 경우에는 내적 해각한 값이 0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 거의 이제 그렇지만 approximately는 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거의 0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얘가 만약 0이 아니더라도 어째 굉장히 작은 값으로 깔려 있는데 얘는 자범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자범처럼 생겼고 얘도 자범이 생긴 거 두 개, 자범처럼 생긴 거 두 개 곱하면 거의 자범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범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빨리 변하는 신호고요. 빨리 변하는 신호는 뭘 의미해요? 넓은 대역폭을 갖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주파축에서 보게 되면요. 주파축에서 보게 되면 이 신호하고 이 신호를 주파축에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제가 그려보면 예요. 얘는 빨리 변하는 신호니까 이렇게 넓은 대역폭 여기 주파수입니다. 프리퀀스입니다. 넓은 대역폭을 차지할 거고요. 얘는 그죠? 얘는 뭐죠? 그 저기 뭡니까? 0부터 T 사이에 있는 신호거든요. 이 신호가 되는 거거든요. 예, 얘는 천천히 변하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대역폭이 좁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역폭이 좁아요. 예, 얘는 그러니까 1 over TB가 되는 거고요. 얘는 1 over TC가 되는 거예요. 대역폭이.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내 신호는 내 신호 그래서 요 면적이 이게 파워 스펙 덴시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정확하게는 제가 다 뭐 여러분들이 자원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이제 뭐 파워 스펙 덴시티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제 신호를 지난 학기 제 강의 들은 사람들은 파워 스펙 덴시티에서 알 거예요. 파워 스펙 덴시티가 있으면 요 면적 그죠? 요 면적이 뭐냐 파워거든요. 그래서 요 파워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요 대역폭이거든요. 요 파워가 요 밑에 깔려 있는 잡음은 요만큼이거든요. 요 면적은 굉장히 작거든요. 예, 그래서 내 신호의 파워가 잡음의 신호의 파워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봐야 될 부분 여기만 요 대역 부분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 바깥은 내가 볼 필요 없어요. 예. 내 신호가 존재하는 건 요 대역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내 신호 파워는 크고 잡음의 파워는 잡음 밑에 쫙 깔려 있으니까 요 내 신호가 존재하는 요 대역폭 안에서 잡음의 파워는 굉장히 작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호를 내가 검출해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CDMA 원리가 대충 설명이 됐습니까? 네, 제가 간단히 예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PN 시퀀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PN 시퀀스를 발생시키는 제너레이터 회로가 서킷이 필요해요. 예. 서킷은 우리가 뭘로 만드냐면요. 시프트 레지스터로 만듭니다. 시프트 레지스터.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회로 시간에 배우는 시프트 레지스터. 여기 시프트 레지스터예요. 한 비트씩 여기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시프트 레지스터 안에.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다 1111을 넣어 놓습니다. 여기다가. 초기 값이 111이에요. 여기 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시프트 레지스터 안에 들어가는 값들을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그 시프트 레지스터 값은 이제 값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뀌는 건 뭐에서 바뀌냐면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 값이 시프트를 해서 오는 거예요. 클락이 한 클락 타임마다 앞에 있는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 1로 이제 시프트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있는 값이 1로 시프트를 합니다. 예. 그게 시프트 레지스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요 시프트 레지스터 값이 밖으로 나올 거거든요. 여기 있는 값이 나오는 값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퀀스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값이 뭐가 쭉 차례대로 나오겠죠, 그죠? 한 클락 타임마다 한 비트씩 나오겠죠. 예, 그걸 이제 쭉 연결하면 시퀀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발생하기 위해서 뭐냐면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얘랑 연결하고 여기서 있는 값을 빼서 더하는 거예요. 더하면 여기 바이너리 에디션이에요. 예, 모듈라투 연산입니다. 그다음 여기서 있는 값이 나와서 여기서 온 값이랑 더해져서 또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시프트해서 피드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값이 나오고 더해져서 또 여기 있는 값이랑 더해져서 여기 있는 값이랑 더해져서 이렇게 해서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인풋 값이 들어가면 여기 바뀌겠죠? 야, 여기가 바뀌면 다음에 여기도 바뀌겠죠. 계속 값이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스테이트 값이 계속 바뀝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클락. 예, 클락이 0번 클락, 이제 한 클락이 돌아간 거예요. 한 클락이 돌아가면 안의 값이 이렇게 바뀌고요. 또 한 클락이 돌아가면 여기 시프트 웨이스 값이 바뀌고요. 계속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요. 시프트 웨이스 값이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끝에 있는 시프트 웨이스, 요 끝에 있는 값이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 1입니다. 여기 1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1이 나오겠죠? 여기 1이죠? 또 나오죠? 여기 또 1이 나오죠?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0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1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값이 나와요. 이게 시퀀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시를 든 거예요. 예, 요거는 길이가 31비트짜리 시퀀스를 발생시키는 회로예요. 아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시퀀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시퀀스를 아무렇게나만 물론 이제 자범처럼 생긴 이제 그 시퀀스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으니까 자범이라는 건 랜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값이나 막 랜덤하게 나오면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원하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제 특성이 있었죠. 무슨 특성이 있어요? 아까 이 시프트 레지스터 이제 뭐죠? 그 시퀀스끼리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직교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얘기를 했죠. 그죠? 그죠? 예. 완벽한 직교성을 가지면 좋긴 하지만요. 완벽한 직교성을 갖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거의 오토고널하게. 예, 거의 오토고널하게. 그러니까 거의 오토고널한 건 내적한 값이 그러니까 시퀀스 하나 발생시키고 또 두 개 시퀀스가 있잖아요. 그죠? 시프트 레지스터가 이제 시퀀스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럼 또 다른 시프트 레지스터가 또 시퀀스를 발생시키겠죠. 1번 사용자의 제너레이터, 2번 사용자의 제너레이터에서 이제 나온 시퀀스 두 개를 내적을 하면 거의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값을 만들면은 거의 오토고널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특성을 갖는 이제 회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회로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랜덤한 건 만들지만은 그냥 단순히 랜덤한 게 아니라 시프트 레지스터에서 나온 시퀀스들끼리 서로 그죠? 예, 거의 오토고널한 특성을 갖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야만 두 개가 이제 곱해졌을 때, 그죠? 예, 두 개 곱해졌을 때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어져서 실제로 자범처럼 깔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죠. 그죠? 예. 자,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IS-55라는 54라는 IS-54가 뭐였냐면 미국에서 만든 최초의 이제 투지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이제 디지털 처음으로 이제 우리 2세대로 가면서 투지로 가면서 디지털을 만든 거고 디지털 이제 이동통신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IS-54라는 거는 처음에 1세대 아날로그가 있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만든.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미국을 가져다 썼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게 뭐였냐면 30kHz, FSBC가 3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저기 뭐 캐리어 프리퀀시고요. 이제 통신하는 대역이고요. 여기에 이제 대역폭을 얼마를 썼냐면 이게 30kHz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한 사용자가 30km 대역폭을 사용해서 FM 변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3G, 2G, IS-54로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30kHz 채널을 우리가 뭘로 해요? QPSK를 사용해가지고 디지털로 바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TDMA라는 그죠? TDMA라는 방식을 사용하죠. 그리고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TDMA, 예, TDMA로 이제 해서 이제 타임슬롯을 그죠? 예, 세개 타임슬롯을 만들고 하는 거 앞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퀄컴이랑 우리나라랑 같이 연구를 했고요. 이제 같이 개발을 했고 퀄컴이 이제 만든 시스템이 미국에서 IS-95라는 시스템으로 표준이 만들어집니다. 미국 CDMA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2세대에는 표준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IS-54 TDMA, 그다음에 IS-95 퀄컴이 만든 CDMA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CDMA 기술에 대해서 이제 여기 설명을 간략히 제가 이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2G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음성 통신이 목적입니다. 전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인터넷 접속할 건 그 당시에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90년대 초반에. 그래서 이제 음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채널을 9.6kbps 채널을 만들어요. 원래는 8kbps예요. 내가 음성 보이스는 8kbps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PCM 배웠어요. 예, 64kbps를 만들죠. 채널을. 그러니까 데이터 웨이시 64kbps. 왜? PCM이 뭐였어요? 1초에 8,000번 샘플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제가 앞에서 우리 파트 1에서 왜 1초에 8,000번 샘플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8,000번 샘플하는데 한 샘플을 8비트로 바꾸잖아요. 그죠? 예, 그럼 1초 동안 64,000비트 나오는 64kb. 근데 이거를 전송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서 좀 줄이고 싶어서 압축을 시킨다 그래서 압축을 해서 8kg로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8kg로 압축시켜 가지고 그죠? 근데 8kg만 보내면 되는데 뭐 이것저것 오버헤드가 붙어요. 예,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비트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9.6kbps가 필요해요. 9.6kbps 전송을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최소 필요한 대역폭이 자, 얼마냐인데 이건 변조 방식에 따라 달라지죠. 예, 어떤 모듈레이션을 쓰느냐 달라지는데 그냥 BPSK를 생각하나 한다면 그죠? 9.6kHz가 필요한 거예요. 약 10kHz가 필요한 거예요. 약 10kHz. 예, BPSK를 생각하면 돼요. 예, 약 10kHz 대역폭이 필요한 거예요. WB는 이제 9.6kbps의 사용자 데이터를 우리 목소리 샘플한 거를 보내는데 10kHz 대역폭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뭡니까? 1.25메가를 씁니다. 왜? 우리가 PNC 콘수를 곱하잖아요. 그죠? PNC 콘수 여기서 PN을 발생시킵니다. PNC 콘 제너레이터예요. PNC 콘 제너레이터에서 1.288 1.288 메가bps라는 속도로 굉장히 빨리 변하는 시퀀스를 발생시킵니다. 그죠? 예. 그럼 얘가 얼마만큼 대역폭을 차지해요? 얘는 약 1.25가 필요한 거예요. 1.288 메가bps를 보내면 약 1.25MHz의 대역폭이 필요하더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는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나오면 천천히 변하는 거죠. 예. 9.6kbps로 천천히 변하는 신호가 나오는데 굉장히 빨리 변하는 PNC 건수를 곱하면 여기서 나오는 신호는 뭐예요? 빨리 변하는 신호가 되겠죠. 예, 빨리 변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1.25메가라는 대역폭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밴드패스 필터로 이렇게 1.25MHz만큼 대역폭을 이제 우리가 잘라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호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들어있어요? PNC 콘솔 곱해졌기 때문에 스프레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kHz면 되면 되는데 더 넓은 대역폭으로 스프레딩이 된 거예요. 그죠? 예. 이걸 스프레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넓은 대역폭으로 그죠?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내 신호가 잡음처럼 보이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대역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실제 시스템에서는요. 시스템에서는
이제 간섭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간섭이 있냐면요. 나하고 같은 셀 안에 자, CDMA는 뭐예요? 시간으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주파수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뭘로 잘라요? 다 다른 모든 사용자가 다 같은 주파수를 쓰고 같은 시간에 같은 주파수를 쓴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은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막 섞이죠, 그죠? 그래서 좀 구분이 뭘로 구분이 돼요? 시그니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PNC 컨트롤.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로 따지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목소리가 다르면 그게 구분할 수 목소리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거 똑같이 여기서는 이제 이 시그니처가 각 사용자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죠? 예. 서로가 서로한테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는 대역폭 안에 이게 내 신호가 여기 있어, 내 신호. 내 신호가 여기 하얀색이야. 내 신호가 여기 있는데 다른 사용자, 나하고 같은 대역폭을 쓰는 다른 사용자가 여기 포개져 있다. 예. 여기 other user 요겁니다. 예. 나하고 같은 셀을 사용하는 그죠? 다른 사용자가 초록색으로 제가 표현했어요. 예. 그다음에 옆에 셀에 또 있겠죠. 옆에 셀에. 옆에 셀에서도 나하고 같은 주파수를 쓴 모든 셀이 같은 주파수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요. 옆 셀에서 넘어오는 신호도 다 나의 간섭이에요. 그래서 노란색 간섭이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ference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내가 알 수 없는 여러 종류의 간섭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맨 밑에는 여기 자범입니다. 여기 까맣게 제가 표현할게. 까맣게보다 빨갛게 표현할까? 여기 빨갛게. 요거는 뭐냐면 백그라운드 노이즈 항상 잡음 존재하죠,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와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그죠? 회로에서 열잡음에 해가지고 잡음이 항상 더해진다 그랬잖아, 그지? 예. 그래서 이 잡음은 항상 밑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잡음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기타 잡음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기타 잡음. 예. 내가 뭔지 모르지만 이거 잡음이 존재할 수 있다. 예. 다 포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호는 여기 하얀색이거든요. 내 신호는 여기 하얀색인데 내 신호 여기 하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내 신호 위에 다른 여러 가지 신호들이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포개져 있기 때문에 내 신호는 내가 귀로 들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런데 내가 이 하얀 부분이 내 신호잖아요. 그죠? 내 신호를 듣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내 신호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PN 시퀀스를 곱해서 여기 PN 제너레이터에서 만드는 PN 시퀀스를 곱해가지고 내 신호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PN 제너레이터를 가지고서 PN 시퀀스 제너레이터에서 똑같은 걸 발생시켜서 곱해줍니다. 여기다 곱해줍니다. 받은 신호에도 곱해.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한 거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앞에 여기서 제가 그죠? X1을 곱해. 1번 사용자 내가 받은 신호는 두 개 더해져 있는데 1번 사용자 신호와 2번 사용자 신호인데 1번 사용자의 시그니처를 그대로 곱하면 그죠?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곱하면 내 신호만 살아남고 내 신호가 여기 하얀색 보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내 신호가 이렇게 살아남고요. 예, 나머지 모든 것들 그죠? 여기 하얀색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른 색깔들은 하얀색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거기서 사용했던 시그니처 그죠? 그 시그니처하고 똑같은 시그니처 곱하면 그죠? 예, 내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적을 하면은 그냥 큰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 큰 값이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값들은 거의 오토고널하기 때문에 잡음하고 곱하면은 거의 서로 상관관계 값이 없는 거예요. 코릴레이션 값이 거의 0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깔려 있더라고요, 바닥에. 그죠? 예, 그래서 요 대역 내가 원하는 신호는 어디 10kHz 요 대역에 있거든. 내 신호 여기 있잖아요. 요 신호. 다른 색깔로 표현할까? 내 신호는 뭘로 무슨 색깔로 해야 되나? 내 신호는 흰색이잖아요. 그죠? 예, 흰색. 예, 흰색 여기입니다. 내 신호 여기 흰색이 있거든요. 여기. 그게 10kHz 여기 안에 있거든요. 예. 그럼 나는 10kHz 대역 여기만 딱 필터링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신호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럼 내 신호 값은 크게 뜨고요. 밑에 물론 이 10kHz 대역폭 안에는 다른 사용자 신호들이 밑에 깔려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작은 값으로 깔려 있어서 파워가 굉장히 낮을 거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신호대 간섭비가 크기 때문에 내 신호를 복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설명 충분히 됐습니까? 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주세요. 예, 제가 설명을 더 할게요. 예, 자,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까? 예. 근데 제가 다시 돌아가서요. 예, 돌아가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설명을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서
노테이션이 여기 조금 노테이션을 조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직접 바꿔볼게요.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B1 곱하기 signature 1 이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S1은 뭐냐면 시그니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B2 곱하기 signature 2 2번 사용자의 signature. 네. 그 B1, B2는 이제 비트예요. 네, 내가 전송하고자 하는 한 비트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이제 받은 건 X1 더하기 X2. 여기서 내가 이제 받은 거에다 뭐를 해냐면 S1을 곱하는 거야, S1. S1.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안 보이는구나. 제가 뭐 했는지 보여요? 제가 하고 있는 건 안 보이는구나. 괜찮 상관없이 제가 이거 다 편집 끝나면 보일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네. 보이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했나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내가 보내고자 하는 게 이게 B1이야. 네. 여기가 B1이고요. 여기가 B2야. 그래서 B1에다가 1번의 시그니처고 B2에다가 2번의 시그니처를 곱한 거예요. 얘가 시그니처야, 여기 이게. 예. 얘도 시그니처야. 예. 11-1100 곱하죠. 그러면 이제 받은 건 X1 더하기 X2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내가 1번 사용자를 내가 받기 위해서 여기 이것도 수정해야 되겠다. 그죠? 여기 S1이 되겠다. 그죠? 여기 S1. S1을 곱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S1이 잠깐만요. 여기 이제 S1이야. 그죠? 여기 S1이고 얘가 S2가 되겠지.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수학적으로 더 정교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S1을 곱했죠. 그죠? 그러면 S1하고 S1하고 내적이 되고 S2하고 S1 내적인데 얘가 오토고널하면 0이 된다는 거지. 그치?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4죠. 그죠? 예. 4니까 여기 사실은 4B1이라고 써야 되겠다. 그죠? 우리 예제에서는 어쨌든 큰 값이 나온다 이 얘기지. 예. 그래서 0부터 TB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값이 4B1이 나온다. 본래는 B1을 보냈는데 4B1이 나오니까 시도가 커졌죠. 그죠? 맞습니까? 본래는 B1을 보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이제 4B1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뭐 이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어차피 노멀라이즈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냥 왜냐하면 파워로 보면 그죠? 이거 하나 보내는 파워나 이거 하나 보내는 파워는 같기 때문에 사실은 4로 나눠줘야 돼요. 예. 그렇게 4로 나눠주니까는 그냥 B1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에 4로 나눠주게 되면 이걸 이제 전체를 이제 4로 나눠주게 되면 얘도 4로 나눠주면 요 값도 4로 나눠주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무작위 0이니까 뭐 4로 나누나 말이지. 굉장히 작은 값이다 그러면 0이 아닌 작은 값이다 그러면 작은 값을 또 4로 나누니까 또 작아지니까. 노멀라이즈하면 어쨌든 중요한 건 신호 대 잡음 비율이잖아. 레이쇼잖아. 그렇지? 신호 크기를 4분의 1 줄이는 거나 잡음을 4분의 1 줄이나 어쨌든 비율은 똑같겠지. 그죠? 그래서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뭐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신호 성분 부분이 아니, 잡음 성분이 상대적으로 그죠? 작아진다. 그 0에 가깝게 바뀐다. 그죠? 이게 거의 0에 가깝게 바뀐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예. 설명이 다 됐죠? 예. 자, 그래서 IS-95를 가지고 제가 예를 좀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여기 제가 IS-95 설명을 하면서 IS-95 설명을 하면서 자, 옆에 셀에서 이제 간섭이 들어온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우리가 셀룰러 시스템이에요. 셀룰러 시스템이기 때문에 옆에 이제 여러 셀들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죠? 이렇게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내 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주변에 6개 셀이 있거든요. 다 이렇게 간섭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섭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옆에 같은 주파수를 쓰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 TDMA나 FDMA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두 가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옆 셀에서 같은 주파수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은 주파수를 쓰려면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이제 뭐라 그랬냐면요. 옆 셀에서도 같은 주파수를 이게 뭐냐? 옆 셀에서 같은 주파수를 쓰게 되면 이제 오는 간섭을 제가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옆 셀에서 같은 주파수를 쓴다 이거예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얘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CDMA에서는 옆 셀에서도 같은 주파수를 써보겠다. 왜? 내 셀에서도 그죠? 같은 셀 안에서도 같은 셀 안에 있는 사용자끼리도 같은 주파수를 쓰는데 옆에 셀에 있는 사용자가 같은 주파수 뭐 쓰면 안 되나? 말하자면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뭐냐면 그냥 누구나 같이 다 모여서 같이 쓰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사방에서 간섭이 들어오는 수밖에 없죠. 그 경우에 이제 품질이 어떻게 되냐 이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셀룰러 시스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간섭 문제거든요. 주파수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간섭 문제가 이제 제일 핵심이에요. 설계 핵심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들든 간에 지지고 볶고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뭐냐면 신호의 파워와 자음의 파워의 비 캐리어 신호 성분과 잡음 성분의 이 비율이 C 트라이 레이쇼가 어느 정도 얼마 이상이 유지만 되면 돼요. 내가 목표로 하는 내가 이제 시스템 만들 때 이 C 트라이 레이쇼가 얼마 이상 값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 트라이 레이쇼라고 그럴게. C 트라이 레이쇼가 이제 내가 요구하는 이걸 만족해야 될 값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날로그 같은 게 보통 17dB, 18dB 얘기합니다. 제가 18dB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18dB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아날로그 셀로에서 18dB를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옆 셀에다 같은 주파수를 쓰게 되면 I 값이 너무 커가지고요. 18dB를 만족을 못해. 그래서 같은 주파수를 쓰는 놈을 멀리 띄워놓으면 간섭이 줄어서 I 값이 줄어가지고 18dB를 만족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가 요구하는 만족해야 될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CDMA에서는 그러면 이 만족해야 될 값이 얼마냐는 거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IS-54라든지 GSM이라든지 IS-54, GSM 이런 건 다 세컨 제너레이션 2G거든요. 2세대 디지털. 거기서 요구되는 값이 있는데 그 값은 또 18dB보다 좀 낮아요. 뭐 예를 들어서 12dB 정도면 되면 돼요. 뭐 또는 12dB보다 더 작고 7dB도 본 것 같아요. 7dB, 8dB 정도만 돼도 되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지금 제가 뭐 자세히 얘기를 안 할게요. 어쨌든 시스템마다 만족시켜야 될 이 C2I 레이쇼 값이 있어.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CDMA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만족해야 될 이 C2I 레이쇼 이 값이 얼마냐 이걸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파트 1에서 뭘 봤었냐면요. C2I 레이쇼는 C가 뭐예요? 신호 파워거든요. 내가 원하는 신호 파워거든요. 신호 파워는 비트 에너지, 한 비트 에너지에다가 RB 비트 레이트를 곱하고 그죠? 그다음에 I는 잡음의 파워거든요. 잡음의 파워는 노이즈의 밀도에다가 노이즈 밀도라는 건 1Hz당 얼마만큼의 노이즈 파워가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가 대역폭, 통신하는 대역폭을 곱하면
N0 곱하기 W가 잡음의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EB 곱하기 RB가 신호의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죠? 맞습니까? 했었어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요 값 있죠. 예. 요 값을 역수를 한번 구해 보면요. 요 역수는 W 나누기 RB죠. 예. 근데 RB는 뭐예요? RB는 TB분의 1이죠. 그죠? RB는 1초 동안에 보낸 비트 숫자잖아요. 근데 한 비트 보내는 걸리는 시간이 TB면은 TB 세컨마다 한 비트를 보내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W는 TC분의 1이에요. 그죠? 예. W가 이게 뭐예요? 이게 RC예요, RC. RC가 뭐예요? 빨리 변하는 신호 칩. 그죠? 예. 칩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요 TC가 칩을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에 여기 보세요. 여기 데이터. 네, 여기 스프레딩 시그널이라는 게 이제 자범처럼 시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비트를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여기 한 칩을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비트 안에 여러 칩이 들어가잖아요. 여러 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 칩이 하나 들어가고 칩이 들어가고 칩이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요 신호를 보내려면은 요 신호를 보내면 이만큼의 대역폭이 필요하고요. 이 신호를 보내려면 이만큼의 대역폭이 필요하고요. 뭐가 결정해요? 요 길이. 그죠? 한 비트가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가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그 대역폭을 결정하는 거예요. 천천히 변하면은 대역폭이 적고요. 빨리 변하면은 그죠? 대역폭이 넓고. 그죠? 예. 이게 그러니까 TC가 뭐냐면 이 변하는 TC마다 한 번씩 변하는 거잖아. 그지? 예. 그리고 얘는 TB마다 값이 변하는 거고요. 그래서 역수 관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값이 나오는 거고요. 결국 이 값은 무슨 값이다? 이 값은 여기 보시면은요. 이 값은 한 비트 안에 결국 그죠? 지금 한 비트 안에 여러 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한 비트 안에 여러 칩이 들어가거든요. 6개 칩.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TB 나누기 TC, TB를 TC로 나눠주면 한 비트 안에 몇 개 칩이 들어가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많은 칩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예요? 더 빨리 변하는 신호가 되겠죠. 그죠? 얘랑 곱할 거잖아. 얘랑 곱할 거잖아. 두 개. 그죠? 곱하면 그죠? TC가 짧으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TC가 짧다는 얘기잖아. TC가 짧으면은 더 빨리 변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비율이 W 나누 요거 역수가 뭐냐면은 W 나누기 RB인데 이걸 우리가 프로세싱 게인이라고 불러요. PG 프로세싱 게인. 처리 이득이다. 근데 결국 프로세싱 게인은 뭐를 나타낸다? 한 비트를 몇 칩으로 내가 나타내서 보낼 거냐. 그죠? 프로세싱 게인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비트에다가 많은 칩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변하게 만들면은 프로세싱 게인이 큰 거고요. 그럼 더 빨리 변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더 잡음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빨리빨리 변하면 더 잡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프로세싱 게인이라는 걸 다시 얘기하면은 그죠? 얼마나 잡음처럼 더 잡음처럼 보이게 만들 거냐. 그죠? 예, 프로세싱 게인이 크면 클수록 그죠? 예, 곱해진 신호는 더 잡음처럼 보일 거다는 얘기. 그 대신에 프로세싱 게인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더 많은 대역폭을 차지할 거다. 그렇죠? 예. 더 많은 대역폭을 차지하겠죠. 그죠? 예. 예. 어쨌든 그럼 이제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봤어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뭘 계산하고 싶었냐면은 이 내가 도대체 내가 원하는 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시트라 레이시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인데 사실은 디지털 통신에서 성능을 결정하는 건 뭐다? 우리가 에러 레이시잖아요. PB, 비데라 레이트. 그죠? 이쪽이 EB 오브 N0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야? 이런 커브를 그렸잖아요. 그죠? EB 오브 N0가 커지면 에러 레이시 줄어들죠. BR 이게 BR이에요. 이게 BR, 비데라 레이트. 예. 그럼 내가 원하는 게 CA 마이너스 뭐 6승이다. 그러면 이 CA 마이너스 6승을 만족하기에 필요한 여기 이게 뭐예요? EB over N0 required가 되는 거예요. required. 내가 원하는 품질을 만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EB over N0가 있어야 되느냐. SNL이 얼마야 되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 값이 정해지겠죠. 이 값이 주어지겠죠? 그죠? 예, 내가 어떤 변조 방식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듈레이션 쓰게 되면 그 모듈레이션에서 원하는 성능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돼야 되는지 이 값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얘가 주어지겠죠. 얘는 뭐예요? 프로세싱 게인이 역수가 되겠죠. 그죠? 프로세싱 게인은 뭐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내가 한 비트 안에 몇 개 칩을 집어넣을까지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주어질 겁니다. 이 값 주어질 거고요. 이 값 주어질 거예요. 예, 이 두 개 값이 주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각각. 예, 이 값이 주어질 거고 이 값이 주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IS95를 예를 드는 겁니다. IS95에서는 데이터베이스는 9600 bps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는 9600Hz랑 똑같아요. 9600이에요. 예. 요거 뭐 단위는 여러분들이 이제 bps인데 이걸 헤르츠하고 똑같이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밴드위스는 얼마예요? 1.2288MHz 쓴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RB 값 알고요. W 값 알고요. 그다음에 EB 오브 NJ로는요. 6dB가 필요하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네, 대충 한 6dB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예, QPSK 한 6dB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 값을 다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럼 넣어주면 얘는 전부 리니어 밸류거든요. 얘는 dB 스케일, 얘는 리니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dB로 바꿔줍니다. 예, 그래서 얘는 6dB고요. 이 값을 dB로 바꾸면요, 지금 리니어 스케일은 이거예요. 1.2288 메가니까 10의 6성 곱하고요, 9600이니까 10의 3성, 9.6 곱하기 10의 3성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리니어 스케일이죠. 예, 요걸 dB로 바꾸어서 로그 10을 구한다면 10을 곱하면 이제 dB로 바뀌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뭐죠? 본래는 요거 로그 스케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하기죠. 그죠? 더하기인데 왜 여기 마이너스가 됐어요? 분자 분모가 바뀌었잖아요. 여기 RB 나누기 W, 여기는 W 나누기 RB잖아요. 뒤로 뒤집은 거예요. 뒤집으면서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이제 요게 나오고 그래서 빼면은요. 마이너스 15.1dB. 예. 자, 이 값이 뭐를 의미한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요 7dB, 6dB. EB 오브 엔젤을 6dB만 만족하면 되거든요. 나의 통신 시스템은 6dB만 있으면 되는데 이 6dB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시트럴 레이쇼를 확보해야 되느냐? 마이너스 15.1dB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18dB가 있어야 됐잖아. 아날로그는 신호의 파워가 잡으면 간섭 파워보다 엄청 커야 돼. 18dB라는 건 엄청 차이가 큰 거예요. 두 개 비율이. 근데 dB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를 무슨 얘기예요? 로그 스케일로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보다 작은 값이라는 얘기죠? 리니어 값이. 그죠? 1보다 작은 값이 로그 취하면 0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의 비율이 1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는 간섭이 신호성보다 더 커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렇죠? 간섭의 크기가 신호의 크기보다 더 커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만큼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5dB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그죠? 간섭이 커도 얘는 동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더 많은 간섭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옆 셀에서 같은 주파수를 써도 되더라. 그죠? 네, 그거에 대한 저스티피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CDM의 가장 큰 장점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바로 주파수 재사용 효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FDMA나 TDMA는 주파수를 많이 재사용을 하고 싶은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근데 바로 옆셀을 못 쓰잖아요. 근데 얘는 바로 옆셀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빈번하게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안암동 노텔에서 사용한 주파수를요. 바로 옆에 이게 뭐죠? 헤어동이 아니라 뭐 도남동 노텔에서 써도 되고요. 제기동에서 써도 되고요. 신설동에서 써도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써도 간섭으로 들어와지만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이게 이제 CDMA의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CDMA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드밴스드된 기술이에요. 아주 이론적으로 그죠? 아주 나이스한 그런 기술이거든요. 예. 이 기술을 원래는 이제 이 CDMA 기술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뭐냐면 원래 이 CDMA 기술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군용 통신, 군대에 쓰는 군사용 통신 기술이에요. 군용 밀리터리 커뮤니케이션 기술이거든요. 뭐냐면 적군이 내 신호를 가로채지 못하게 암호화를 시켜서 보내는 기술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든 기술인데 그 기술을 이제 어디로 갖고 왔어요? 이런 우리 쓸 수 있는 일반 상용 기술로 갖고 온 거, 민간 기술로 가져온 거예요. 예, 그래서 민간 기술로 가져와서 어떤 이득을 얻었습니까? 더 많은 용량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그렇죠? 예, 더 많은 용량이라는 게 더 많은 채널을 우리가 주어진 주파수를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더 빈번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3세대로 가면 3G로 가면서요. 3G로 가면서 이 기술이 그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이 장점을 이제 수용을 하고요. 그래서 3세대에서는 전 세계가 하나의 기술로 통일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1세대도 그렇고 2세대까지는 각자의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만들고 싶은 시스템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3G 3세대로 가면서 전 세계 이제 제조업체들이 뭐 삼성 뭐 예를 들어 삼성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 그다음에 이제 에릭슨, 노키아 뭐 모토로라 뭐 예전에 그런 회사들이 쭉 다 모여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의 규격을 만들어서 쓰자. 왜냐하면 규격이 여러 개 있으면은 복잡해요. 특히 단말기 제조하는 회사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나라 나라마다 규격이 다 다르면요. 미국에 수출하는 단말기 다르고요. 유럽에 수출하는 단말기 다르고요. 그죠? 일본에 쓰는 단말기 다 다르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나의 그죠? 표준화된 규격을 만들자. 그렇게 되면 그냥 아무 단말기나 그냥 또 그 규격에 따라 만들기만 하면 그 단말기는 어느 나라 가서 써도 다 그죠?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단일 표준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3G 가능했고요. 그래서 3G에서는 뭐 하냐면 이 CDMA 기술을 가져가 가지고 우리가 WCDMA라는 기술을 이제 표준을 합니다. 이 W는 이제 와이드 밴드예요. 와이드밴드. 더 넓은 대역을 쓴다는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면요. IS-54는 대역폭을 얼마나 쓴다 그랬죠? 아까 1.25메가. 1.25메가 대역을 쓴다 그랬죠. 대역폭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IS-95. 예, 미국에서 만든 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거. 근데 3G WCDMA에서는요. W가 얼마나 5GHz를 씁니다. 5GHz. 오메가 참 오메가를 씁니다. 그러니까 1.25메가보다 훨씬 넓죠. 그죠? 예. W를 얼마나 쓰냐면 5MHz를 써요. 그래서 1.25메가보다 더 넓은 대역폭을 쓴다고 해서 WCDMA, 와이드밴드 CDM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3세대예요. 그렇죠? 예.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방식의 뭘 배웠어요? 이동통신에 사용하고 있는 멀티플렉스 방식을 배운 거예요. 1세대,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그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게 우리가 멀티플렉스하고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듀플렉싱 기술입니다. 예, 우리가 파트 2에서도 봤지만 무선 통신에서는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하려면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게 듀플렉싱 기술이거든요. 그죠? 자, 이동 통신에서 양방향이라고 얘기하면 기지국이 있고 단말기가 있으면요. 기지국에서 단말 쪽으로도 신호를 보내고 또 단말에서 기지국으로도 신호를 보내야 되겠죠. 양쪽으로 통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기지국에서 단말 쪽을 우리가 다운링크, 다운링크, 예, 또는 포워드 채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포워드 채널 또는 다운링크 채널이라고요. 반대 방향 업링크. 단말에서 기지국으로 가는 걸 업링크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리버스 채널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냥 뭐 요새는 거의 이제 다운링크, 업링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이제 포워드, 다운, 리버스 채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운링크, 업링크.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배운 듀플렉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퀀시 디비전 듀플렉싱이 있고 타임 디비전 듀플렉싱이 있거든요. 그럼 먼저 이제 FDD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 프리퀀시 디비전 듀플렉싱. 자,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이동통신 시스템은요. 전부 풀 디비전 아니 프리퀀시 디비전 듀플렉싱을 사용했어요. FDD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TDD는 거의 안 쓰고 거의 다 항상 지금까지는 FDD를 썼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FDD라는 건 뭐예요? 채널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죠? 다운링크 채널과 업링크 채널 두 개를 가지고서 그래서 주파수 채널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파수 축에서 대역폭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여기 하나. 하나는 누구? 업링크를 위한 주파수 대역폭 채널 대역폭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업링크 전송을 위한 업링크 대역폭이 다운링크 대역폭이 필요하고 업링크 대역폭이 필요하고 두 개 대역이 필요합니다. 밴드가 두 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밴드와 밴드 사이는 이제 일정한 이렇게 가드 밴드 보호 대역폭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널 내가 두 개가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잖아. 대역폭이 두 개가 필요한데 얘를 일정 간격을 띄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와 얘 사이를 이렇게 띄어놔야 된다. 여기를 만일에 안 띄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 여기 거의 붙여놨어요. 얘가 이제 업링크, 얘가 다운링크라고 하죠. 어쨌든 두 개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두 개를 바짝 붙여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띄어놔요. 이렇게 이만큼을 띄워놓는다는 얘기. 여기 가드 밴드를 뒀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띄어놔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남겨놓을게. 왜 가드 밴드가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제 질문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냐면요, 멀티플렉스에서 FDMA가 있고 TDMA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SDMA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FDMA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파수를 분할하는 거잖아요, 그죠? Frequency Division Multiplexes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채널이 이렇게 있으면요, 업링크, 이제 얘가 지금 세 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세 명이 있으면 세 명이 업링크로 쏘면 1번이 쏴야 되고 2번이 쏴야 되고 3번이 쏴야 되니까 채널이 세 개가 필요해요, 그죠? 어떻게 만듭니까? 주파수를 분할합니다, 세 개로. 그래서 쪼개가지고 한 사람한테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럼 세 사람이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받는 쪽도 마찬가지, 반대 방향도 반대 방향은 이렇게 쏘겠죠, 그죠? 이렇게 쏘겠죠. 그죠? 반대 방향은 어디예요? 반대 방향은 이제 여기 반대 방향이라는 게 기지국에서 단말로 쏘는 거예요. 다운링크. 다른 주파수 대역이 있죠. 다운링크 대역에서 또 주파수를 세 개를 자릅니다. 1번, 2번, 3번. 그죠? 그래서 세 사람이 통신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FDMA가 아니고 TDMA 같은 경우에는요. TDMA 같은 경우는 주파수를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채널 하나를 뭉퉁거려 가지고 이 전체 채널을 가지고 채널을 만든 다음에 넓은 대역폭으로 채널을 만든 다음에 시간축에서 자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채널 만들면 뭐가 하면 기차를 만드는 거죠.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프레임 만들어 놓고, 그죠? 이 프레임 안에는 칸이 이제 세 칸이 있는 거, 시간축에 칸이 세 개니까 타임슬롯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세 개 타임슬롯을 만들어서 한 타임슬롯을 한 사람 앞에 주는 거예요. 시간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차가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기차가 오면 또 기차가 또 지나가고 고차 또 지나가고 기차를 제가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차량이 있죠, 그죠? 1번 칸, 2번 칸, 3번 칸이 있죠, 그죠? 그게 타임슬롯이고 각 사용자는 그 칸을 받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다운링크, 기지국에서 단말로 쏠 때도 그죠? 이 채널을 가지고서 이 밴드를 가지고서 이 주파수 밴드를 가지고서 디지털 채널을 만든 다음에 기차를 만들고 기차 안에 칸들을 한 사용자 앞에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죠? 타임슬롯이 되는 거죠. 이게 TDMA. 그래서 TDMA, FDMA, FDD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FDD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FDD가 있는데 이걸 CDMA랑 같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CDM, 그러니까 채널 FDD니까 채널 두 개 만들어 놓고 채널 두 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채널 만들어 놓으면 밴드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뭐를 하냐면은 시간도 나누는 게 아니고 주파수 나누는 게 아니라 코드로 시그니처로 구분하는 거예요. 시그니처로 구분할 수 있죠. 앞에서 본 것처럼, 그죠? 그리고 여러 사람과 통신할 수 있죠. 그게 CDMA, FDD가 될 거예요, 그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FDD니까는 두 개의 밴드를 사용합니다. 업링크, 다운링크 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여기서 여러 사용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1, 코드 2, 코드 3, 코드 M 이런 식으로 코드가 여기서 코드라는 게 PNC 콘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그니처. 여기서 코드가 시그니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개 코드가 섞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 그려놓은 게 뭐냐면 같은데 서로 막 한 방이에요, 한 방. 한 방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동시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누구 막 파티를 한다고 해요. 파티. 제가 이제 항상 칵테일 파티 신드롬이라고 해서 칵테일 파티라고 얘기하는데 방 안에 모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막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서로 시끄럽겠죠. 내가 앞에서 파티를 하는데 내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끼리 얘기하고 있으면 나한테 다 들릴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들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arty is going on. 파티는 여전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왜 돼요? 내 친구하고 얘기하면 나는 대화가 되는 이유가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죠? 되는 이유가 내 친구 목소리를 내가 알아듣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로는 엄청나게 많은 노이즈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구분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CDM의 원리예요. 아시겠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CDM의 좋은 점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좋은 점은 모든 셀에서 다 같은 주파수를 쓸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주파수 재사용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셀에서 동일한 주파수를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FDMA 같은 경우에는 FDMA나 TDMA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게 7개 주파수가 있으면 그죠? 여기 하나 쓰고 여기 쓰고 이렇게 나눠 써야 되잖아요. 그죠? 나눠 써야 되죠. 여기 7개 F1부터 F7, F6, F1부터 F6까지 F7이구나. F7까지 7개를 다 쓸 수가 없잖아. 한 셀이 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옆 셀은 같은 거 쓰면 안 돼. 피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얘랑 비교하면요. 얘랑 비교하면은 어때요? 용량이 6배나 더 좋아지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F1부터 F7까지 다 쓸 수 있네요. F7이에요. 예. F6가 아니라 F7. 예. CDMA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니 FDMA나 TDMA는 어떻게 해요? F1부터 F7 중에서 한 개만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한 셀이. 그죠? 맞나요? 예. 그죠? 그러니까는 용량이 6배가 아니라 7배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 예. 6배가 맞나? 7배가 맞나? 예. 내가 7개를 다 쓸 수 있는데 하나밖에 못 쓰는데 하나는 FDMA나 TDMA는 한 셀에서 7개 중에 하나밖에 못 쓰는데 CDMA는 7개를 다 쓸 수 있으니까 7배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 예. 예. 오케이. 예. 자, 하나만 더 질문. 여기 이제 밴드가 2개 필요하잖아요. 업링크와 다운링크 밴드가 필요한데 FTD에서는요. 제가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앞에서도 그랬지만은 여기 앞에 여기 그림에도 그렇지만요. 업링크가 먼저 나오고 다운링크가 뒤에 나와요. 여기도 보세요. 업링크가 먼저 나오고 다운링크가 뒤에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일로 갈수록 주파수 대역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프리퀀시예요.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항상 그래요? 예외 없이 업링크 대역이 먼저 나오고요. 다운링크 대역이 뒤로 나와요. 2개 중에서.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갈수록 경로 감쇄가 심해져요. 경로 감쇄는요. 주파수 대역, 프리퀀시 어떤 프리퀀시를 쓰느냐의 함수거든요. 그래서 높은 대역으로 갈수록 신호는 더 빨리 감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감쇄가 일어난 데는 신호가 멀리 도달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업링크는 뭐죠? 단말기가 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충전을 해야 돼. 핸드폰을. 충전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고 또 사이즈가 작아. 배터리가 그죠? 예, 배터리가 작기 때문에 쏠 수 있는 파워의 최대값이 정해져 있어요. 막 몇 와트씩 쏘지 못합니다. 기지국은 몇 와트씩 쏘거든. 10와트, 20와트씩 이렇게 높은 파워로 쏘거든요. 단말기는요. 보통 100ml에서 200mW밖에 못 쏴요. 그러니까 낮은 파워밖에 못 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파워가 낮기 때문에 신호가 멀리 가기가 어려워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업링크로 쏠 때는 신호가 멀리 그러니까 뭐죠? 업링크로 쏠 때는 신호가 멀리 가기 어렵기 때문에 경로 감쇄를 많이 겪으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낮은 주파수 대역을 써야지만 그나마도 좀 더 멀리 갈 수 있다. 만일 업링크가 높은 대역을 써버리게 되면 감쇄가 더 많이 심하기 때문에 전력도 파워도 낮게 쏘는데 감쇄를 많이 겪으면 더 커버리지가 줄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당연히 업링크를 더 낮은 대역에서 써야 되고요, 다운링크를 좀 더 높은 대역에서 쓴다. 이건 항상 이게 뭐 거의 그죠? 불문율이에요. 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FDD 말고 다른 방식이 TDD 방식이 있었죠. 그죠? 예, TDD는 채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야. 싱글 프리퀀시 밴드만 가지고 하는 게 TDD 방식이에요. 업다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한 개만 가지고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건 시간으로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차를 하나 만들고요. 기차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기차를 하나 만들고요. 네, 기차를 하나 만들고 근데 기차가 양방향 기차가 있는 거예요. 다운링크로 가는 기차와 업링크로 가는 기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운링크 안에 또다시 시간을 자릅니다. 시간축을 잘라가지고 세 개를 만들면 세 사용자가 다운링크로 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또 갈 수 있는 기차에다가 이렇게 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라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시간 자르는 것밖에 없어요. 예. 채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예. 또 다음 기차 만들고요. 예, 다음에도 기차를 만들면 항상 이제 양방향 기차를 만드는 거예요. 다운링크와 업링크 기차를 만들. 그리고 또 시분할을 또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죠? 예, 그래서 일본 사용자 같은 경우는요. 일본 사용자가 만약 이제 기지국하고 통신하려고 그러면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죠. 노란색 칸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 이제 노란색 칸은 자 여기 이제 일본 사용자죠. 얘가 기지국하고 통신하려면 맨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맨 먼저 자, 다운 링크로 먼저 이제 일단 받습니다. 먼저 받아요. 여기 노란 거. 자, 받습니다. 받고 나서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야 돼요? 받고 나서 내가 업링크로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기다려요? 얘 보내고 다음 내 차례가 또 업링크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로 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내가 받을 때는 기다렸다가 이 기차가 지나가고 나서 다음에 또 반대 방향에서 다시 또 얘가 쏘는 걸 받고요. 또 얘하고 얘하고 지나간 다음에 내가 반대 방향으로 쏘는 겁니다. 업링크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받고 기다렸다가 한 번 보내고 또 기다렸다가 한 번 받고 또 기다렸다가 한 번 보내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시분할을 통해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셀룰러 이동통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다시 말해서 1세대부터 5세대 지금 현재 5세대까지 진화죠. 예, 시스템이 계속 새로운 형태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세대는 아날로그니까 비교 대상에서 좀 제외를 하고요. 2세대부터 이제 디지털이 시작됐으니까 디지털 방식의 이동통신 기술 2G에서부터 3G, 4G, 현재 5G까지 자 오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송 속도가 점점점 빨라졌다 하는 거죠. 예, 전송 속도. 예. 그래서 이동통신의 발전은 전송 속도의 발전, 전송 속도가 커지는 거하고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진화를 하면서 우리가 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전송할 수 있는 속도는 더 높은 전송 속도를 지원하더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역 효율성입니다. 대역 효율성은요. 주어진 주파수 대역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송하느냐. 자, 여기서 효율성은 뭐냐면은 자, 1Hz 주파수에서 1초에 공을 하나 던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몇 비트를 보낼 수 있는지 1Hz 주파수를 1초 동안에 몇 비트를 보낼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단위로 보면은 bits per second per hertz가 되겠습니다. 1Hz로 1초 동안에 몇 비트를 보내느냐. 예, 이게 이제 밴드위스 efficiency 대역 효율성의 단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동통신의 발전은 전송속도의 발전, 전송속도가 커지는 것과 더불어서 대역 효율성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자, 좋은 기술을 계속 만들어냈는데요. 그거는 대역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해 나가더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자, 그 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가로축은 시간이죠. 예. 2G부터 3G, 4G, 5G 이렇게 세대가 진화하고 있고요. 시간입니다. 시간. 그다음에 세로축은요. 세로축은 왼쪽에는 피크 레이스 전송 속도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밴드위스 이피션시 주파수 효율성이 있습니다. 비트 per second per hertz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전송 속도 레이트는 당연히 이제 BPS고요. 비트 per second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피크란 말을 붙였습니다. 피크. 예, 피크는 최대란 말이죠. 예, 최대 여기 피크 레이트는 최대 가능한 전송 속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굳이 피크 레이트를 보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파트 1에서도 배웠다시피 채널 상태가 변하면요. SNL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최대 전송 속도가 달라지죠. 예, 다시 말해서 어, 어,
우리가 주어진 SNR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그죠? 보낼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의 색깔의 숫자 그죠? 공의 색깔의 숫자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하면은 잡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SNR이 좋을 때는 공의 색깔을 많이 하고 다시 말해서 더 많은 비트를 보내도 되는 거고요. 근데 SNR이 낮을 때는 어 공의 색깔 숫자를 줄여야 되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번에 공 하나가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SNL에 따라서 다시 말해 채널의 상태에 따라서 전송 속도가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주어진 시스템이 지원할 수 있는 전송 속도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뭐에 따라 다르다? SNR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속도를 얘기할 때 그러면 뭘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느냐? 가장 상태가 좋을 때 내가 보낼 수 있는 최대 전송 속도는요. 채널 상태가 가장 좋을 때 가장 높은 전송 속도로 전송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여기서 피크 레이시라는 거는 채널 상태가 가장 좋을 때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전송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G 같은 경우에는요. 2G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하는 속도는 예를 들어서 64kbps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면 하시면 됩니다. 수십 kbps 전송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빨간색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커브가 이 라인이 전송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럼 전송 속도가 여기 보시면 새로 쭉 1메가, 10메가, 100메가, 1기가, 10기가까지 10배씩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10배씩 증가하는데 이거는 이제 로그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로그 스케일로 10배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2G에서는 1메가가 전송을 안 됩니다. 1메가 이하에서 전송을 하다가요. 3G로 가면서 우리가 거의 어디까지 갔냐면 10메가 정도까지 갔습니다. 거의 10메가까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시간축에서 볼 때요. 항상 2G에서 3G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2G 플러스 이렇게 중간 단계가 있어요. 3G에서 4G로 넘어가기 전에 3G 플러스라는 중간 단계가 있고 또 4G 플러스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지나는 새로운 제너레이션으로 가기 전에 현재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현재 기술 그 표준 기술이 있을 텐데 그 표준 기술을 계속 진화시켜 나갑니다. 2세대가 좀 더 진화해서 이제 2G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스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G 플러스라는 거는 같은 시스템인데 더 성능을 향상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고는 있다가 새로운 방식이 나오는 게 이제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3G가 나와서 3G가 또 계속 기술이 이제 발전해서 3G 플러스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4G가 되는 거고요. 예, 또 마찬가지로 4G도 진화해서 4G 플러스가 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이제 제너레이션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제너레이션은 새로운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2G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수십 kbps밖에 전송을 못하다가 진화를 해서 2G가 진화를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한 10기가 정도까지 10기가 죄송합니다. 10기가가 아니고 어 이제 3G가 나올 때쯤에 3G가 나올 때 3G는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냐면요. 384kbps.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1xEBD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2G 플러스에 해당하는 시스템이에요. 예, 그러니까 2.4mbps까지 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나중에. 예, 이건 이제 2G에 해당되는데요. 이제 3G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3G를 할 때는 원하는 속도가 얼마였냐면요.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어, 한 2메가bps 정도, 한 2메가bps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쭉 지나가면서 나중에 10메가가 가능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속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이제 3G 플러스로 가게 되면요. 한 50메가가 전송이 가능한 또 새로운 시스템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했던 와이브로라는 시스템이 나오는데요. 와이브로라는 시스템은 이제 3G 중에서 약간 2단화예요. 그러니까 2단화라는 표현보다는 3G 표준 규격이 아닌 새로운 규격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와이브로라는 새로운 규격을 만들어서 전송 속도가 이제 수십 메가, 30 메가, 50 메가는 수십 메가가 가능한 이제 형태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와이브로라는 기술이 진화를 해가지고요.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LTE가 나옵니다. 예, 그게 이제 4G가 되는 거죠. 그래서 4G에서 우리가 이제 실현한 속도는 얼마냐면 75메가에서 시작해서 150메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75메가bps 전송하다가 그다음 150메가
전송을 합니다. 처음에 상용화했을 때 150메가 전송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G는 기본적으로 100메가급을 전송한다. 100메가 이상을 전송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진화를 해가지고요. 진화를 해서 마지막 이제 4G가 마지막 이제 성숙했을 때 4G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1GBps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예, 1기가. 예, 그래서 이제 기가 LT 이런 얘기 이제 간 것 보셨을 거고, 죠 KT가 이제 얘기하는 기가 LT 이제 1GBp까지 전송한 그런 가능한 LT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5G가 오면서는요. 5G는 이제 뭐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목표치가 있어요. 표준 규격 시스템을 만들 때 표준 기술을 만들 때 우리가 목표하는 최대 전수 피크 데이터베이스는 20기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리니어하지 않고 꺾은 이유가요. 여기가 10기가가 아니라 20기가다 하는 얘기입니다. 20기가까지 최대치를 목표로 하는데, 물론 이거는 최대치는 목표고요. 예, 지금 단계에서 20기가는 아직 이제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쭉 온 걸 보면요. 예, 자, 여기가 이제 10기가 정도 된 1기가고요. 여기가 10기가에서 20기가 정도 된다 그러면요. 예, 4G의 마지막 단계가 1기가면은 그다음에 20기가니까 뭐 10배에서 20배 정도 되는 거죠. 10기가면 10배. 그다음에 20기가면 20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G 시작할 때는 얼마라고요? 100메가 정도 시작한 거예요. 75에 이제 150메가 정도 시작하니까 100메가라고 한다면 시작할 때 100메가에서 시작해서 1기가까지 10배가 좋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제너레이션 넘어가면서 10배가 좋아진 거예요. 예, 10배가 좋아지고 또 4G에서 5G로 가면서 또 1기가에서 20기가로 갔으니까 20배가 좋아진 거고, 뭐 이건 다시 10배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3G에서 4G로 갈 때는요. 예, 3G로 갈 때는 약 10메가bps. 3G 처음 시작할 때 한 10메가bps 시작을 해가지고요. 끝날 때는 한 100메가 정도까지 갔으니까, 예, 50메가 정도 가고, 뭐 거의 50메가 정도까지 갔다는 얘기는 거의 10배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G에서는 한 뭐 1메가, 2메가bps 정도 전송하다가 이제 10메가로 갔으니까, 이제 뭘 얘기를 하고자 하면 이제 2G까지는 한 이제 1메가bps급 정도를 전송을 하다가요. 3G로 가면서 10메가급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4G로 가면서 100메가급으로 늘어나고, 그죠? 예. 그다음에 4G가 끝날 때 1기가 정도 갔다가 5G로 가면서 또 10기가 이상을 갔더라. 그래서 한 제너레이션이 지날 때마다 대충 속도는 10배씩 증대가 돼. 최대 전송 속도는 10배씩 늘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 그래서 피크 데이터베이스는요.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한 제너레이션 넘어갈 때 한 10배씩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쪽 축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역 효율성이거든요. 예. 자, 대역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대역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몇 개의 공을 이제 몇 개 색깔의 공을 쓸 거냐 하는 부분이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디지털 모듈레이션 방식이죠. QPSK를 쓰느냐, QPSK를 쓰느냐, 16QM을 쓰느냐, 64QM을 쓰느냐, 어떤 방식의 모듈레이션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죠, 보낼 수 있는 공 하나 던졌을 때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가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식을 쓸 거냐 하는 거는 뭐에서 결정이 되냐면 SNR에 따라서, 그죠? 채널 상태가 좋을 때는 64컴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QPS를 써야 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채널 상태는 변하기 때문에 대역 효율성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평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채널 상태 좋을 때는 밴드위스 에피션시 좋고, 그죠? 채널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밴드위스 에피션시 떨어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밴드위스 에피션시는 이제 채널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기 때문에 평균값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밴드위스 에피션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모듈레이션 방식이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셀룰라에서는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주파수를 재사용을 하죠. 예, 주파수를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파수 재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효율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로 가면서 효율성이 엄청 좋아집니다. 어떻게 좋아지죠? 자, 이제 다시 1세대에서는 우리 FDMA를 쓰다가요. FDMA를 쓰다가 CDMA로 가면서요. 2세대에서 CDMA를 처음 도입을 했을 때요. 뭐가 좋아지냐면은 FDMA를 썼을 경우는, 또는 2세대 TDMA를 썼을 경우는 옆 세대에서 같은 주파수를 못 쓰죠. 예.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효율성이 7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7개 셀로 구성된 클러스터들이 그죠? 예, 채널을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어,
결국은 전체 채널의 7분의 1씩밖에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7개 셀이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효율성이 7분의 1 떨어지는데 CDMA가 7분의 1 떨어진다는 건 CDMA 대비해서. 왜 CDMA 대비해서죠? CDMA는 모든 셀에서 다 같은 주파수를 쓰니까 100%를 쓰는 거예요. 100%. 예. 그런데 TDMA나 FDMA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거에 클러스터 사이즈 K가 7이라고 한다면, 그죠? 이 K는 한 클러스터에 몇 개 셀이냐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죠? 7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역수 7분의 1, 그죠? 예. 그러니까 7분의 1 곱하기 퍼센티지로 바꾸니까 7분의 100, 7분의 100% 밖에 효율성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효율성이 7분의 1로 떨어진다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2세대에서 예, 1세대에서 2세대로 갈 때는 효율성이 이제 7배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2세대에서 3세대로 가면서요. 또 3세대로 가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이제 대역 효율성을 높입니다. 예, 높이고 그래서 계략적으로 우리가 3세대에서 대역 효율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실현했냐면 1 정도 실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파란색, 초록색 그래프가 밴드위스 이피션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3세대에서 대충 밴드위스 이피션시 1 정도를 우리가 실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LTE로 가면서 3 bps/Hz 3 정도의 밴드위스 이피션시를 실현합니다. 평균적으로요. 평균입니다. 평균. 그다음에 이제 5G에서는 그런 밴드위스 이피션시 목표치가 얼마냐? 예, 그거는 이제 9를 잡습니다. 9. 그러니까 9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설계를 할 때 목표를 이렇게 잡은 거란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3G, 4G, 5G로 가면서 대역 효율성은요. 밴드위스 에피션시 평균 값은 139로 이렇게 3배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밴드위스 에피션시는 그죠? 한 제너레이션을 갈 때마다 3배씩 늘어나더라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해놓은 건 1세대부터요. 이제 4세대까지 이제 기술들을 쭉 이제 써놨는데요. 예. 여기서 1세대에서는 우리가 FDMA를 썼죠, 그죠? FDMA를 쓰고 요 EMS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 사용했던 아날로그 시스템 FDMA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시스템이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EMS라는 시스템 썼고요. 2세대부터 디지털인데 디지털에는 이제 유럽에서 쓰는 GSM과 우리나라에서 상용한 CDMA가 있죠, 그죠? 3G로 오면서 WCDMA가 있고요. 그다음에 4G는 이제 뭘 쓰느냐? OFDMA를 씁니다. 예, OFDMA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트 1과 2에서 우리가 설명을 이제 특히 파트 2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1세대부터 4세대로 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멀티플렉스 방식이 크게 변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FDMA에서 TDMA, CDMA로 왔다가요. 또 CDMA로 갔다가 그다음에 OFDMA로 왔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멀티플렉스 방식이 이제 변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인데 결국은 이 밴드위스 이피션시를 높이기 위해서는 멀티플렉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피크 데이터 레이 전송 속도를 높이는 거하고도 멀티플렉스에서도 좀 관련성은 좀 있습니다. 예,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한번 더 다시 요약을 하면요. 자, 이 그래프를 한 번만 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2세대부터 5세대까지 오면서 전송 속도, 예, 전속도가 증가하고 대역 효율성이 향상이 되더라 하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1세대에서 FDMA, 2세대에서는 TDMA와 CDMA를 사용을 했고요. 3세대는 WCDMA, 4세대는 OFDMA 이렇게 각기 다른 멀티플렉스 방식을 쓰더라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피크 데이터 레이스는 전송 속도는 한 세대를 넘어갈 때마다 전송 속도가 최대 가능한 전송 속도가 한 10배 정도씩 늘어나더라. 10배씩 늘어나더라 하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대역 효율성, 밴드위스 이피션시 평균값은 또 3배씩 늘어나더라. 139 이렇게 늘어나더라 하는 얘기죠. 예, 그다음 피크 데이터베이스는 예를 들어서 1메가에서 10메가, 10메가에서 100메가, 100메가에서 1기가, 1기가에서 20기가. 그죠? 예, 10기가보다 좀 더 높은 20기가. 그죠? 이렇게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강조를 또 하고 싶은 부분은요.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2세대와 3세대를 가르는요. 2세대와 3세대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또 기술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를 잘라야 되는데 여기를 안 잘라 여기를 잘랐어요. 여기를 잘라 놓고요. 여기 이제 2세대와 이제 2G와 2G 플러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처음에 나온 2세대는요. 서킷 모드. 자, 우리가 서킷 스위칭 배웠죠. 파트 1에서요. 서킷 스위칭을 사용했던 이유는 뭐냐면 서킷 스위칭은 음성, 그죠? 음성 통신에 적합한 방식이었죠. 그래서 서킷 모드를 사용하면 서킷 스위칭에 해당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처음엔 당연히 음성 통신만 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만들었던 거죠. 이동 전화를 만들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전화기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연결하고 이제 통신망 데이터 통신을 이제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단말기가 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뭘 지원하는 단말기? 패킷 스위칭을 지원하는 단말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요 뒷부분에서 2G 플러스에서는 제가 아까 이제 여기 뭐 2.4기가 전송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퀄컴이 만든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패킷과 서킷을 동시에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음성 통신도 할 수 있으면서도 패킷을 보낼 수 있으니까 인터넷 접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거죠. 전속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2.4메가밖에 안 되지만요. 예. 자, 그다음 WCDMA로 가면서요. 이제 당연히 이제 음성과 패킷이 음성 이제 패킷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이 다 지원이 됩니다. 다 지원이 되는데 이제 4G로 가기 전에 전 단계 3G 플러스에서요. 플러스에서는 이제 뭐냐면 All IP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와이브로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이브로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음성을 지원하지 않고 음성을 지원하지 않는 서킷 스위칭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전부 패킷 스위칭으로만 동작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서킷 스위칭을 이제 포기한다는 얘기는 음성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그죠? 패킷만 지원을 하는 거니까, 서킷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그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음성 패킷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이거는 서킷 스위칭이 아니라 패킷 스위칭을 하는 거거든요. 인터넷만은 패킷 스위칭으로 동작하는 거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패킷만으로도 이동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나옵니다. 이제 3G가 진화를 해서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기술이 이제 4G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4G서부터는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전부 패킷으로만 동작하는 4G는 패킷으로만 동작하는 시스템이다. LTE는 4G로만 동작한다. 아니면 LTE는 전부 패킷으로만 동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서킷만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이었다가요. 중간에 서킷과 패킷을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지원하는 이제 시스템이었다가 마지막에는 전부 패킷만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해 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LTE나 5G는 전부 기본적으로는 패킷만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정도로 하면 이제 실제로 크게 우리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진화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이제 속도, 그죠?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죠? 그래서 고속으로 전송을 이제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고속으로 전송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은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죠? 대역 효율성을 높여서, 그죠? 대역 효율성을 높인다는 얘기는 공의 색깔을 여러 개를 많이 써서, 그죠? 속도를 높일 수 있죠, 그죠? QPS 키를 쓰다가 16QAM을 쓰면, 그죠? 이거는 두 비트 보내고 이건 네 비트 보내잖아요. 속도가 2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역 효율성을 이제 모듈레이션 방식을 통해서 대역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뭐죠? 대역폭을 더 넓은 대역폭을 쓰게 되면은, 그죠? 더 넓은 대역폭을 쓰게 되면은 1초 동안에 보낼 수 있는 공의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1Hz 가지고 1초 동안에 공 하나를 던질 수 있는데, 그죠? 대역폭이 넓어지면은 더 많은 공을 던질 수가 있겠죠, 1초 동안에. 그래서 차선을 늘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20메가를 쓰다가 다음에 40메가를 쓰다가 그다음에 80메가를 쓴다. 이러면 이제 차선이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차선이 늘어나면 더 많은 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파이프, 여기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서 우리가 물을 빼내는데 결국은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요. 고속으로 전송하는 얘기는 이 파이프가 커가지고 물을 빨리 빼낼 수 있으면 속도가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파이프 크기가 되는 거예요. 파이프 크기. 이 파이프가 크다는 얘기는 이게 브로드밴드, 대역폭이 넓다는 얘기고요. 이 파이프가 작다는 얘기는 내로밴드예요.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거고요. 그죠? 이 fat drain 파이프, 아주 큰 파이프는 브로드밴드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고속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역폭을 넓히는 거예요. 대역폭을 넓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듈레이션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모듈레이션은 뭐에서 결정이 됩니까? SNL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SNL이 좋아야 SNL이 커야만 우리가 그죠? 예, 공의 색깔을 여러 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대역폭을 일단 넓게 해놓고 그다음에 또 주어진 대역폭에서 내가 그죠? 그다음에 그때 채널 상태에 따라서 SNL에 따라서 내가 공의 색깔을 결정해야 된다. 어떤 방식을 쓸 거냐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이 될 거다 하는 얘기죠. 그죠? 네, 이거는 우리가 파트 1에서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 전송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바로 광대 역할을 한다. 뭐를 광대 역할한다? 채널의 대역폭을 넓힌다. 자, 그럼 도대체 그럼 얼마만큼의 대역폭을 쓰느냐가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속도를 얘기를 하려면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이동통 사업자들이 얼마만큼의 대역폭을 할당받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동통신 사업자 SKT, KT, LGU 플러스의 이동통신 이제 주파수를 이제 어떻게 할당받아서 쓰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할당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 주파수는 내가 이제 네가 쓸 수 있다 하고 이제 허가를 주는 거고요. 예, 공짜는 아니고요. 예, 사용권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6년 기준은 뭐냐면 이제 이게 LT예요, LT. 예, 물론 LT만 있는 게 3G도 남아 있습니다. 3G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LT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할당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주파수를 이제 처음 LT 시작할 때도 할당을 했지만 또 2016년에 추가적으로 주파수를 더 할당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필요할 때마다 정부에서 어, 그 특정 대역을 이제 택지 대역을 이제 이동통신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대역폭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그걸 만들어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2016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이제 800메가가 있고요, 900메가 있고, 1,800, 그다음에 2.1기가, 2.6기가, 2.3기가 이렇게 여러 대역이 있습니다. 다른 대역이 있는데요. 800메가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00메가를 보게 되면요. 자, 여기 이제 한 칸이 5메가입니다. 5메가. 예. 그러면 여기 이제 KT가 여기 5메가 쓰고 있고요. SKT가 여기 15메가를 써. 세 칸이죠. 그죠? 여기 세 칸 15메가, 여기 15메가예요. LGU 플랫 여기 두 칸이니까 10메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KT 5메가, SKT 15메가, LGU 플러스 10메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KT는 819부터 824까지 819MHz부터 824MHz까지 5메가죠, 그죠? 그다음에 SKT는 824메가에서 839, 예, 이게 바로 15메가, 차이가 15메가 되겠죠, 그죠? LG 플러스는 839부터 849까지 여기 10메가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SKT가 여기 하나 할당을 받았는데요, 또 똑같이 여기 15메가를 여기 또 할당을 받습니다. 예. 쌍으로 할당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전에 얘기했던 FDD 방식을 사용하겠다. 듀플렉싱 방식으로 우리가 양방향 통신을 하기 위해서 업링크와 다운링크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업링크와 다운링크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해서 쌍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SKT가 여기 824부터 839까지 15메가를 업링크로 할당을 받았으면요. 또 이쪽 다운링크 쪽에 또 869부터 884까지 15메가를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 대역폭, 예, 그죠? 예, 업링크를 이용해서 업링크하고 같이 대응하는 다운링크 15메가 이렇게 쌍으로 준대. KT도 마찬가지. KT가 5메가를 업링크로 할당 받으면 또 5메가를 다운링크 할당. LG 플러스 10메가를 업링크로 할당 받으면 다운링크도 10메가를 쌍으로 이렇게 할당 받는다. 이게 이제 FDD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900메가는 KT가 10메가, 10메가 업다운을 이제 각각 할당 받았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죠? 예를 들어서 2.1기가 같은 경우에 보면요, 다 이게 LTE 용도로 쓰이는데요. LG 플러스 여기 20메가 업링크, 여기 20메가 다운링크, SKT도 여기 20메가, 20메가 이렇게, KT도 20메가, 20메가. 그래서 2.1기는 전부 이 20메가를 가지고서 20메가를 가지고 다운링크, 업링크 20메가, 다운링크 20메가를 가지고서 각 사업자들이 양방향 통신을 하는 거고 LTE입니다. LTE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6기가에도 마찬가지고요. SKT가 20메가, 20메가를 다운링크, 업링크와 다운링크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따져보시면 여러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 대역폭을 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를 알 수 있냐면요. 2.1기가에서는 이제 LTE 시스템이 이제 구현이 이제 깔려 있는데요. LTE에서는 20MHz의 채널 대역폭을 쓰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업링크 20메가, 다운링크 20메가, KT, LG 플러스도 그렇고, SKT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그죠? 아, 그 채널 대역폭 20메가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 2.6기가도 마찬가지로 여기 20메가, 20메가를 쓰고 있죠. 그죠? 예, LG 플러스도 20메가, 20메가 이런 식으로요. 예, 물론 10메가 쓸 수도 있습니다. 10메가도 여기 10메가 쓸 수도 있고요. 10메가 쓸 수도 있고, 20메가 쓸 수도 있고요. 예, KT는 1.8기가에서 1.8기가에서 여기 20메가, 여기는 또 현재 여기 20메가 이상 쓰고 있죠. 여기는요. 다운링크 쪽은 예, 10메가, 20메가, 30메가를 쓰고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예, 업다운으로 할당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주시해서 봐야 될 거는요. 쌍으로 쌍으로 할당 받았는데 낮은 주파수, 낮은 쪽에 업링크가 할당되고요. 높은 쪽에 다운링크 할당됩니다. 자, 업링크는 단말기가 기준으로 쏘는 방향이고요. 그죠? 다운링크는 기지국이 단말을 쏘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항상 쌍으로 할당 받을 때 주파수 이제 두 개를 할당 받아야 되는데 업링크 쪽을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할당 받고요. 다운링크 쪽은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할당 받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업링크는 단말에서 기지국을 쏘는 건데 단말은 항상 전력의 파워에 제약이 있죠. 예, 왜 그러냐면은 배터리로 그죠? 예, 배터리 충전해서 이제 하는 거고 크기도 크지 않고요. 그 배터리가요. 그러니까 쏠 수 있는 파워가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돼 있죠.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신호를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운링크 같은 경우는 다운링크는 더 높은 파워로 전송을 할 수가 있으니 그것을 보통 1와트, 2와트 이런 뭐 20와트 이런 식으로 수와트씩 또는 수십 와트 전송이 가능한데요. 업링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mA에서 200mW를 전송을 하기 때문에 신호를 멀리 보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가 뭐로 알고 있냐면요. 주파수 대역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갈수록 경로 감소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채널은요. 경로 감소가 커지기 때문에 만일에 단말기가 업링크를 높은 주파수 대역의 업링크를 쓰게 되면은요. 높은 대역이기 때문에 신호 감소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단말기는 신호를 멀리 못 보내는데 파워가 낮기 때문에 멀리 못 보내는데 경로 감소까지 그죠? 커져버리면 그죠? 예,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확 줄어들겠죠, 그죠? 예, 그래서 높은 주파수 대역보다는 차라리 낮은 주파수 대역을 쓰는 게 그나마도 감쇄를 덜 겪기 때문에 신호를 좀 더 멀리 보낼 수 있을 거다는 얘기예요, 그죠? 상대적으로 파워를 좀 낮게 쏘더라도,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FDD에서 쌍으로 할당할 때는 낮은 주파수 대역 쪽을 업링크로 쓴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특이사항은요. 2.3기가를 보게 되면요. 2.3기가에는 SKT가 여기 이제 10메가, 20메가, 30메가 할당받았고 30메가 할당 KT가 30메가를 할당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쌍으로 할당받지 않았어요. SKT도 하나 받고 KT도 하나 받았어요. 예. 자, 쌍으로 할당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FDD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뭐냐면 TDD 방식을 씁니다. TDD 방식을 씁니다. 저기 TDD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와이브로라는 이제 방식의 이제 이동 통신 시스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와이브로 방식은요, TDD 방식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리고 이 와이브로 기술은요, 나중에 LTE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와이브로의 기술은 LTE에 상당히 많이 이제 묻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LTE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시 좀 더 상세히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채널 할당된 걸 통해서 우리가 TDD로 동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LTE에서는 우리가 제가 20기가를 쓴다고 20메가를 쓴다고 얘기했는데 채널 대역폭. 그럼 3G에서는 얼마를 썼느냐? 3G에서는 5MHz를 썼습니다. 채널 대역폭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KT 여기 오메가 이제 일단 할당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KT 오메가 돼 있는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다 3G에서 쓰고 있던 그 채널 대역폭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게 2006년 기준으로 여전히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SKT도 여기 보면 오메가 여기 있거든요. 예. 예, 여기 오메가를 가지고서 LTE를 쓰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3G 이제 4G 사이에서 진화하면서 우리가 광대 역할을 한다. 저 채널 대역폭이 5메가에서 10메가, 20메가 이런 식으로 더 넓은 대역폭으로 이제 광대 역화가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채널 할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걸 겁니다. 예,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5G는 도대체 그럼 얼마의 대역폭을 쓰느냐, 그죠? 예, 5G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5G 주파수 할당이 나와 있습니다. 5G 주파수 할당은요, 여전히 광대 역할을 합니다. 3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대역폭은 더 넓어집니다. 더 넓어지는데요. 5G에서는 주파수 대역을 얘기할 때 우리가 6기가 이하와 6기가 이상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5G 주파수는요, 6기가 이하에도 할당돼 있고요, 6기가 이상에도 할당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6기가 이하일 때는요, 6기가 이하일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3.5기가를 할당합니다. 3.5, 3.4기가부터 3.7기가까지. 예,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는 3.4부터 3.7까지요. 요거 세 토막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세 토막을 내면은 그리고 300메가거든요. 300메가 중에서 각 사업자들한테 세 사업자한테 각각 100메가씩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LGU 플러스만 90메가를 가져가고요. 나머지 두 개 사업자들은 100메가씩 가져갑니다. 그럼 어쨌든 계략적으로 300메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5G 채널 대역폭은 그죠? 계략 100메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20메가를 쓰는 LTE보다도 훨씬 더 넓은 대역폭 100메가를 쓴다. 더 광대역화가 됐다. 그래서 한 제너레이션이 넘어가면서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또다시 대역폭을 더 넓게 쓰더라. 그죠? 예, 이게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어버브 6에서는요. 이제 더 훨씬 더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올라갑니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 대역에 갔을 때는 대역폭이 이제 얼마가 되느냐? 자, 여기는요. 우리나라에 할당된 세계 대역폭을 보게 되면요. 여기 세계 대역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요. 27.5기가, 28.5기가, 여기가 1기가입니다. 그죠? 예, 그다음 26.6에서 27.5, 예, 900메가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28.5에서 29.5, 100메가입니다. 예, 1기가입니다. 예. 계략적으로 1기가 정도의 채널 대역폭을 주면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 3기가 정도를 이제 할당을 해줍니다. 28기가 대역에서요. 그래서 이걸 3등분하면 한 사업자당 계략적으로 1기가씩 가져갔다는. 그러면 대역폭이 100메가에서 그죠? 빌로 6기가 밑에 대역에서는 100메가를 쓰는데 여기는 28기가 대역에서는요. 1기가 할지라는 엄청나게 높은 대역폭을 쓴다. 예. 저 자세한 얘기는 다시 뒤에서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진화를 하면서 대역폭이 굉장히 넓어지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진화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